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고 있는 50대 여자예요. 사실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죠. 제 직업이 경찰이거든요. 지금껏 경찰로 열심히 살면서 저는 그 누구에게도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살아왔다 자부해요. 그리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은 외면하지 않고 늘 힘든 점을 도와주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경찰로서의 제 사명이기도 하고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늘 힘든 사람은 도와줘야 한다고 가르쳤고요. 최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직업적인 실천과 제 인생 철학을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도 발휘할 일이 생겼어요. 정말 사람 인생 모른다더니 진짜 기막힌 일이 가장 가까운 제 옆에서 벌어지고 있었더군요. 저의 유년 시절은 그리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위로 4살 많은 오빠가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계시고요. 이 둘이 제 가족의 전부예요. 제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생전에 너무나도 딸을 갖고 싶어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나서 정말 좋아하셨다고 들었죠. 그리고 정말 저는 예뻐하시고 사랑하셨다고도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버지의 얼굴도 사진으로 봐서 아는 것이지 그 외에 그 어떤 기억도 나지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해요. 아버지 제삿날이면 아버지 친구분들과 같이 일을 했던 동료분들이 집까지 찾아오시고는 하셨거든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면 좋을 텐데 싶더라고요. 하지만 누군가 저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든든해졌다고나 할까요? 사실 제 아버지는 경찰이셨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시절 순경이었던 것이죠. 어느 날 야간 순찰을 하면서 음주 단속에 나가셨다가 단속을 거부하고 도망을 치던 차를 쫓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고요. 그때가 오빠가 겨우 7살, 제가 겨우 3살이었어요. 엄마는 아직도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소식을 전한 신문 기사를 간직하고 계세요. 그 신문 기사 사진 속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오빠가 아버지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 모습이 찍혀 있어요. 그 옆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엄마가 있고 엄마 품에는 뭣도 모르고 방긋 웃고만 있는 제가 찍혀 있지요. 그 사진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셋만 세상에 남게 된 것이었죠. 그래도 저희는 잘 살아왔어요. 엄마는 굳건하고 강하신 분이었거든요.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저희 남매를 잘 키우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강한 어머니 아래에서 아버지 친구들을 삼촌이라 부르면서 잘 자랐어요. 물론 친가와 외갓집에서도 저희를 알뜰하게 잘 돌봐주셨고요. 삼촌들은 오빠가 아버지 뒤를 이어 경찰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오빠는 운동도 잘하고 키도 큰 듬직한 청년으로 자랐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절대로 반대였어요. 형수님, 지호가 크면 클수록 형님이랑 닮아가네요. 나중에 훌륭한 경찰이 되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은 절대 안 돼요. 왜 그러세요? 형님이 나중에 아들 크면 경찰 시킬 거라고 얼마나 자랑을 하셨는데. 그렇게 경찰에서 그 사람이 뭐 잘 되기라도 했어요? 그런 소리 하실 거면 다시는 오지 마세요. 아이, 형수님, 죄송해요. 저는 그냥. 경찰은 안 돼요. 차라리 변호사나 검사면 몰라도 경찰은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요. 엄마 말을 잘 듣던 오빠는 늘 모범생이었어요.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 결국 변호사가 되었죠. 그야말로 엄마의 자랑이었다고나 할까요? 그에 비해 저는 엄마에게 반항도 하고 말도 잘 안 듣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경찰이었죠. 그래서 엄마랑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제가 경찰대에 가겠다 할 때 엄마는 처음으로 제 등짝을 때리면서 차라리 대학을 가지 말라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오빠가 겨우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엄마, 지훈이가 이렇게 하고 싶다잖아요. 지훈이 인생이에요. 안 돼.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경찰? 차라리 그냥 공장을 다녀. 경찰대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
지훈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살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지.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지훈이 소원 들어줘요. 오빠의 설득에 엄마는 꼭 그렇게 경찰이 되고 싶냐며 제 손을 잡고 우셨어요. 그래도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요. 저는 그렇게 엄마의 속을 썩이면서 경찰대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어요. 등록금이 따로 들지는 않았지만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 도움이 된다고 하기도 했고 조금이라도 엄마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사실 저는 운동을 잘하고 좋아했어요. 특히 수영을 잘했죠. 그래서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동네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장에서 수영 강사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제 대학생활 내내 방학이 되면 고정으로 하는 아르바이트가 되었고요. 방학이 되기도 전에 스포츠센터에서 먼저 연락을 해오기도 하고 나중에는 반강제적으로 방학 바로 다음 날부터 일을 했어요. 학생들 방학 시즌이 되면 방학 특강 수업이 열리는데 그게 제 담당이나 마찬가지였고요. 오래 일을 하다 보니 거기 강사들과 다 친했는데 거기에는 저와 동갑인 남자 강사가 한 명 있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데다 몸도 좋아서 여자 회원들에게 인기가 최고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약간 껄렁하기도 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여서 저는 처음에는 별로 호감이 가지 않았어요. 그냥 아는 사이로만 지냈던 거죠. 그러다 그 사람이 자기 생일이라고 생일 파티에 저를 초대했어요. 밥이라도 먹나 해서 갔더니 충격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생일 파티를 클럽에서 했거든요. 큰 룸 하나를 빌려놓고 거기서 노는데 그 당시 제 눈에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양아치처럼 보이더라고요. 집들은 다들 사는지 젊은 것들이 양주나 마시고 하는 게 영 별로라서 저는 거의 가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따라 나와서 잡더라고요. 지은아, 왜 벌써 가? 온 지 10분도 안 됐는데. 솔직히 이런 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클럽이라니 이런 곳에서 생일 파티하는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거야. 여기 이상한 곳 아니야. 그냥 술 먹고 노는 거야. 알아. 그냥 내가 싫어서 그래. 이거 선물이야. 생일 축하해. 즐겁게 보내. 그날 그렇게 선물만 주고 나왔더니 바로 다음 날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밥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뭐 밥 사준다는데 거절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사주는 밥 얻어먹고 이야기 좀 하고 그랬죠. 그 사람은 그 이후로도 밥 먹자, 차 마시자 이러면서 잘해줬어요. 대낮에 밖에서 보니 뭐 말도 통하고 멀쩡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만나서 놀았어요. 집이 부자인지 좋은 것도 잘 사줬거든요. 막상 만나면 재미있기는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얼결에 친해졌어요. 그 사람은 방학이 끝나고도 제가 다니는 학교에 놀러 와서 저를 만나기도 했어요. 제가 경찰대학 정복을 입은 걸 보고는 입을 떡 벌리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 그거 입으니까 진짜 달라 보인다. 멋있어. 나 너에게 반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뭐 그런 소리를 해. 너 진짜 예쁘다. 아니, 정말 멋있어. 나 반했어. 아마 저도 그즈음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는 걸 눈치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저처럼 열심히 학교 다니고 방학마다 아르바이트하고 노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신선했다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어릴 때 만났어요. 당시 남자친구는 전문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집은 잘 사는 편인데 그런 부잣집 애들이 그렇듯 놀기만 하고 공부는 더럽게 안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사귀다가 남자친구는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군대를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나 우리 엄마가 군대 면제시켜준다는 거 너에게 부끄러워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 군대 갔다 오면 책임져야 해. 사제 멀쩡하게 건강한데 무슨 면제야. 다 가는 군대 불평하지 말고 다녀와. 나 제대하면 바로 결혼해야 해. 약속해. 아니면 나 군대 안 간다. 남자친구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저는 경찰대를 졸업했어요. 제가 경찰대 졸업을 하는 날 삼촌들이 다 찾아와 축하를 해주셨죠. 그 중에는 우는 분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민망하던지. 머리가 허연 경찰들이 우르르 와서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니까 다들 쳐다보더라고요. 다행히 엄마도 그때는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경찰대 졸업식 날 휴가를 내고 찾아온 까까머리 남자친구를 보고 삼촌들은 빵 터져서 웃었어요. 남자친구는 뜻밖의 경찰 삼촌들을 보고 잔뜩 얼어붙었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저는 경찰 생활을 시작했어요. 경찰대 졸업을 하고 바로 경위 생활을 시작했죠. 물론 처음 경찰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던 것과 현실은 달랐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제가 경찰로 임관을 해서 고군분투를 할 즈음 남자친구도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입대하면서 한 말이 농담이 아니었더라고요. 일단 취직이라도 좀 해. 그래야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지. 뭐? 취직? 그래. 어디 작은 공장이라도 취직을 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직장이 있어야 내가 엄마에게 우기기라도 할 거 아니야. 자기야, 우리 집 잘 사는 거 몰랐어? 남자친구네 집이 좀 산다고는 알았는데 좀 사는 정도가 아니더군요. 남자친구의 집은 어마어마한 부동산 부자였어요. 제가 대학 다니며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 스포츠센터 건물도 남자친구네 집 소유였더군요. 아들이 공부도 안 하고 전문대나 겨우 가서는 내내 놀기만 하니까 답답했던 남자친구의 엄마가 일이나 하라고 보낸 곳이 거기였는데 거기서 저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자친구 군대 면회에 치킨이나 사가고 그러면서 뒷바라지랍시고 했던 것이죠. 처음에 남자친구 집에서는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워낙 집이 잘 사니 아들의 짝으로 미리 비슷한 형편의 집안 여자를 봐둔 사람이 있다고 남자친구 어머니가 펄펄 뛴 것이죠.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절대로 저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우겼다고 했어요. 남자친구 집이 그 정도로 부자인 줄은 몰라서 저 역시 좀 놀랬어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을 좀 했어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요. 거기다 저는 공직자 신분이고요. 그러니까 남친이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라고요. 너 나랑 결혼 안 하면 나 막 살 거야? 매일 술이나 먹고 놀 거야. 너 내가 그 꼴로 사는 거 보고 싶어?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너무 차이가 나잖아. 나를 위하면 당장 결혼해. 너 이렇게 나 버리면 나 막 나갈 거야. 너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몰라, 나 책임져. 나중에 들어보니 시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협박을 했다나요? 그렇게 저희는 결국 결혼을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아들의 고집에 항복을 했고 다행히 예비 시아버지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시댁의 재력은 대단했어요. 저희 결혼식 비용은 시아버지가 아낌없이 내주셨어요. 저희가 살 집도 좋은 아파트 한 채를 바로 주셨죠. 신혼여행도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곳으로 돈 걱정 없이 떠날 수 있었던 것도 시아버지 덕분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결혼을 할 때 시댁에 기죽지 않았던 것은 제가 경찰이라는 게 자랑스러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시아버님 역시 제가 경찰 공무원이라는 걸 높게 보셨어요. 거기다 저희 오빠는 변호사잖아요. 저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걸 감사하게는 생각했지만 그 때문에 기죽을 이유는 없다 생각했어요. 시아버지도 저희를 존중하셨죠. 상견례를 할 때도 시아버지는 저희 엄마에게 이러셨어요.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훌륭한 아버님을 두셔더군요. 그 이후로 혼자 사시면서 자식들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사부인. 별 말씀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아버지 나이에는 그래도 경찰이라는 걸 좀 높게 봐주셔서 다행이었죠. 물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는 다르게 생각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부잣집 사모님으로 콧대도 높았고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기도 엄청 강하셨고요.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못하다 싶으면 엄청 깔본다거나 할까 그런 것도 있었죠. 하지만 저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기가 세기로는 만만치가 않았어요. 혼수를 준비할 때 시어머니가 심통이 났는지 뭐든지 트집을 잡고 깔보고 저를 들들 볶으려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그러셨어요. 사부인, 그렇게 우리 애가 마음에 안 들면 이 결혼 그만두지요.
그러시는 편이 낫겠지요? 지금 제가 좀 뭐라고 했다고 바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럼 남의 딸을 마구 무시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뭐라고요? 우리 딸, 저 정말 귀하고 곱게 키웠고 경찰에서 큰일 할 아이인데 그런 취급받으면 저 나중에 애 아빠 볼 면목 없습니다. 이 결은 관두죠. 저 역시 그 일로 당시 예비 신랑에게 너랑 결혼 안 한다. 내가 뭐 니네 집 재산 보고 하는 줄 아냐. 웃기지도 않는다. 그렇게 내가 웃음냐. 이렇게 막 난리를 쳤어요. 기겁을 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나 죽는 꼴 보고 싶냐. 차라리 집을 나가서 인연을 끊겠다. 또 쌩 난리를 쳤고요. 그래서 사실 시어머니는 저나 저희 집에 조심을 했어요. 속마음은 어쩐지 모르지만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난리가 나는 걸 아니까 참으셨던 거겠지요. 말하자면 돈은 없어도 저는 자존심으로 살았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결혼을 하자마자 저는 남편을 붙잡아 놓고 공부를 시켜서 바로 4년제 대학에 편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작기는 하지만 번듯한 회사에 취직도 시켰고요. 그 일로 시아버지는 정말 좋아하셨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던 걸 제가 해냈다며 차도 새로 뽑아주셨으니까요. 물론 시어머니 역시 결국 그 일로 저를 인정하셨죠. 저는 결혼을 한 뒤에도 경찰 일을 열심히 했어요. 시아버지는 언제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그만두면 경찰을 반대했던 엄마 보기도 그렇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부끄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처음 몇 년 동안은 진짜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남동생 역시 남편처럼 철딱선이 없고 놀기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죠. 공부를 싫어하는 건 집안 내력인가 보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저 만나고 군대 갔다가 대학 편입도 하고 그랬는데 그 남동생은 남편보다 더 심한 사람이었어요. 편입이고 뭐고 아예 관심을 안 보였거든요. 군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둘째는 꼭 면제를 받아낼 거라는 둥 이런 소리를 했는데 제가 그걸 그냥 두고 보지 못했거든요. 어머니, 저 어머니 그런 짓 하시면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요. 저 경찰인 거 아시죠? 내가 뭘 했다고 그러니? 그냥 말이 그렇다고 네가 경찰인 거 내가 모르니? 그러니까요. 도련님 건강한 청년이니 국가에서 부르면 가야죠. 저희 그냥 할 건 하고 살아요. 네? 결국 시어머니는 제 눈치가 보여서 시동생을 그냥 현역으로 입대를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시동생은 이런 저를 안 좋아했어요. 아니, 싫어했죠. 자기 군대 뺄 수 있었는데 형수가 와서 아무것도 못했다나. 그딴 소리 하면서 저를 보고도 인사는 하는 둥 마는 둥. 꼬라보는 게 진짜 싸가지가 개 밥 말아먹은 놈이었어요. 그렇게 군대를 다녀와서 정신을 좀 차리면 좋으련만 여전히 돈이나 쓰면서 쳐놀기만 했죠. 그런데 그 시동생이 장가를 갔어요. 그때가 제가 막 첫 아이를 낳고 지났을 때였죠. 시어머니가 둘째 선을 본다 어쩐다 하더니 진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나 때 못 푼 한을 푼 모양이야. 부잣집 며느리 본다고 신이 나셨어. 아무리 그래도 완전 백수나 다름없는데 앞으로 어쩌려고? 그 결혼할 여자가 사업을 크게 한대. 거기에 취직까지 시켜줬다는데? 동서는 엄청난 부잣집 딸이었어요. 굉장한 미인인데다가 대학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다고 하더군요. 내 눈에도 동서는 정말 공주 같았어요. 하얀 얼굴에 잘 웃고 예의 바르고 착하고 부잣집에서 사랑 많이 받으며 곱게 자란 착한 사람이었죠. 동서는 부침성도 좋았어요.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안겼거든요. 제 형님이시죠? 말씀 많이 들었어요. 경찰이라니 너무 멋있어요. 저 많이 가르쳐 주세요, 형님. 아니에요.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저 예쁘게 봐주세요, 형님. 제가 잘할게요. 이러면서 웃는데 여자가 봐도 정말 너무 이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 시동생에게는 아까웠죠.
시어머니도 동서를 며느리로 데리고 오려고 엄청 공을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둘은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에게도 동서 자랑이 끊이지 않았죠. 우리 둘째 며느리는 정말 곱게 잘 컸어. 역시 있는 집에서 커서 그런지 애가 경우도 바르고 혼수도 얼마나 격식 갖춰서 잘하는지 모른다. 역시 달라. 그러게요, 어머니. 큰 며느리랑 달라서 이번에는 정말 좋으시죠? 저는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또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눈을 흘겼지만 어쩌겠어요. 그게 사실이기는 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 했던 혼수는 당시 시어머니 발끝에도 만족스럽지 않았을 테니까요. 동서는 모든 면에서 저와는 달랐죠. 그렇게 결혼한 시동생 부부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결혼하고 시동생은 출근할 직장이 생겼잖아요. 게다가 동서는 사근사근하고 밝은 사람이었지요. 시어머니도 동서를 정말 예뻐했고 시아버지도 좋아하셨어요. 동서는 저에게도 정말 잘했어요. 살갑게 안부 전화도 하고 제 생일도 챙겼고요. 저는 다행이다 싶었죠. 제가 큰 며느리이긴 했지만 저야 늘 일 때문에 바빠서 시부모님에게 잘하지도 못했는데 대신 동서가 그 역할을 해주니 고마웠거든요. 게다가 하는 일 없이 백수처럼 놀던 시동생도 동선의 집 회사로 취직을 시켜서 일도 시켜주니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그런 대로 잘 살았어요. 저희는 아이도 비슷한 시기에 낳았어요. 저희 둘째와 동서 첫째가 같은 해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더 가까워졌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동서 연락이 뜸하더라고요. 궁금해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늘 밝던 목소리가 다 죽어가더군요. 죄송해요, 형님.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형님, 어쩌죠? 저희 아버지가... 동서는 울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갑자기 친정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당장 부도 위기에 몰렸다나요.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동선의 집안 사업은 그냥 작은 회사가 아니라 전 직원이 1000여 명에 육박하는 중소기업 수준의 큰 회사였거든요. 그런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 위기라니 뭔가 심상치가 않아서 남편에게 자세히 알아보라 했더니 세상의 현실은 제 생각보다 더 심각하더군요.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그렇게도 될 수 있더군요. 거짓말처럼 밤낮 없이 돌아가던 공장 2개가 멈추고 직원들은 월급도 못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동서의 친정아버지는 돈을 구하러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중이기까지 했고요.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가봤더니 동서는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도저히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시아버지를 설득했죠. 아무리 그래도 사돈 집인데 아버님 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가족인데 힘들 때 서로 도와야 하잖아요. 나도 안다. 그런데 이번 일은 규모가 좀 커. 이러다 내가 넣은 돈까지 다 날리면 어쩌나 나도 걱정이 되어서 그래. 이번 부도가 운영을 잘못하셔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다른 부분은 알아볼 테니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일 힘들 때 도와줘야 그게 진짜 도움이잖아요. 시아버지는 워낙 꼼꼼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정에 이끌리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사돈을 돕는 걸 망설이고 계셨죠.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내고 있었어요. 기가 찼어요. 내 팔자가 그러면 그렇지. 부잣집 며느리 본다 했더니 그것도 다 소용이 없네. 내가 속았어. 부잣집인 줄 알았더니 속빈강정이었어. 속단이요, 어머니.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모르는 소리 마라. 평소에 잘했으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니? 아유 진짜. 그렇게 돈 잘 번다고 생색내더니 오히려 너보다 못하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것도 이해는 갔어요. 사실 그동안에도 동선에 집안에서는 종종 시아버지에게 돈을 융통해 갔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현금이 많기도 했고 또 사실 그런 이유로 있는 집끼리 사돈을 맺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처럼
큰 위기가 올 정도로 심각하게 안 좋았던 적은 없어서 시아버지는 혹시라도 돈을 떼일까봐 망설이고 계셨던 것이죠. 저와 남편은 사업이고 뭐고 아는 게 없었어요. 그저 시아버지에게 그래도 사돈떼기 사업 하루 이틀 하신 것도 아닌데 무리가 안 될 정도만 좀 도와주시면 어떠냐 이야기하는 정도였지만 솔직히 그마저도 조심스럽긴 했죠. 결국 시아버지도 통 큰 결심을 하셨는지 사돈댁에 지원을 조금 많이 하시기는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동선의 집안은 결국 망하고 말았죠. 회사 전체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된 거였죠.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거래처였던 곳이 갑자기 거액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도를 낸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장이 자취를 감춰버렸죠. 그래도 다행히 시댁에서 막판에 큰 도움을 줘가지고 동서 아버지는 밀린 직원들 월급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했어요. 거기에 사돈댁 부부가 사시던 집이 넘어가는 것도 막아서 계속 그 집에서 살게 되었다고 했고요. 동서는 시부모님에게 정말 감사해했어요. 동서의 부모님도 시댁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지요. 사돈,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 도움 아니었으면 저 직원들 볼 면목도 없이 그만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어요. 이유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씀 마시고 방법을 찾아야죠. 대금만 받으면 해결이 좀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도 그 사장을 찾고 있으니 대금 문제만 꼭 해결되면 가장 먼저 사돈댁 돈부터 갚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머리를 숙이며 감사를 전하는 동서 부모님은 동서가 착한 만큼 참 인자하고 선하신 분들이시더군요. 그렇게 동서네는 한숨 돌리게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동서 역시 그럭저럭 잘 지내는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행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죠. 동선의 일이 해결이 될 즈음 저는 좀 바빴어요. 제가 막 둘째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큰애를 낳고 어느 정도 키워 한숨 돌릴 때 둘째가 생겨서 또 애를 낳고 신생아 육아를 하느라 혼이 쏙 빠질 지경이었죠. 게다가 복직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승진을 하게 되어서 작은 파출소 소장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애는 둘인데 둘째는 아직 어리지. 막 승진해서 파출소 소장이 되었으니 열심히 일도 해야지 정말 몸이 둘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물론 친정엄마가 애들 양육을 도와주기는 했지만 아무리 친정엄마라 하더라도 육아에 대해서는 저와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부딪히는 일도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애들 군것질거리 사주지 말라고 부탁을 해도 나중에 보면 사탕이며 젤리가 집에 부엌 찬장에 그득하고 공부는커녕 거실에 늘 틀어져 있는 TV에서는 만화가 주구장창 나오고 있고 아니면 첫째는 학원도 빼먹고 놀이터에서 쟁일 놀기 바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좀 툴툴대거나 싫은 티를 내면 저희 엄마도 참지 않으셨어요. 엄마도 한 성깔 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화를 내셨죠. 애들은 놀면서 크는 거야. 그깟 학원 좀 빠져도 괜찮다. 뭔 애를 벌써 영어를 가르친다고 난리야. 아니 그래도 엄마 꼭 가기로 한 건 가야지. 애가 놀고 싶다고 무조건 학원 빠지면 어떡해. 학원은 시간 맞춰서 보내. 그러면 언제 놀아? 요새 애들은 얼마나 바쁜데. 그냥 놀고 싶을 때 놀아야지. 시간 맞춰 노는 게 노는 거냐? 내가 못 살아. 아니 그리고 군것질 좀 사놓지 마. 자꾸 이러니까 밥을 안 먹으려고 하잖아. 야,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네가 경찰이고 뭐고 관두고 끼고 키워. 내가 눈치가 보여서 못하겠네. 이게 시집살이지 뭐냐. 나 안 할랜다. 그렇게 나오면 어쩌겠어요. 제가 또 잘못했다고 빌어야죠. 그러면 엄마가 못 이기는 척 저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폭풍 잔소리를 하고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애들이 어디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고 누구보다 밝고 튼튼해서 다행이었죠. 남편도 나름 회사에서 열심히 일 잘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만하면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 싶었다고나 할까요. 그거 하나로 위안을 삼고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동서도 그 즈음 애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저희 둘째랑 동선의 애랑 몇 개월 차이가 나지 않아서 저는 동선애랑 종종 같이 주말에 만나서 애들끼리 놀리고는 했어요.
정확히 말해서 동서 혼자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와서 같이 아이를 보고 식사도 하고 그랬죠. 시동생은 동서네 회사가 그렇게 되고서는 잘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동서 얼굴이 영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시동생이 동서와 결혼을 하면서 동서 아버지 회사에서 들어가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동서네 아버지 회사가 문을 닫았고 당연히 회사가 망하고 나니 시동생도 백수가 되었죠. 그런데 시동생은 다시 취직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매일 뭉개면서 자신이 다시 백수가 된 걸 동서 탓만 한다고 하더군요. 야, 니네 아버지가 회사만 잘 운영했어 봐. 내가 이러고 있겠냐? 그건 그래도 다른 회사도 알아볼 수 있잖아. 너무 그러지만 말고. 웃기네. 야, 망한 회사에서 일했던 거 꼴랑 그거 하나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안 그래도 학벌도 안 좋은데 너 알고 일부러 나 놀리는 거냐? 아니야. 오해하지 마, 여보. 그래도 어딘가 찾아보면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찾을 수야 있겠지. 허추, 지는 고작 악기에서 명문대 나온 주제. 야, 너네 집 이제 거지야. 우리 아니면 못 먹고 산다고. 알아? 까불지 마. 제가 기가 막혀서 남편도 화가 나서 동생을 불러서 타이르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했지만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 먹을 사람이겠어요. 결국 동선에는 시댁과 살림을 합쳐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요구였죠. 당시 동서 친정은 대금을 떼어먹고 도망간 거래처와 송사를 벌이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고 남편은 저리 놀고 있으니 동서는 생활비를 시댁에서 받아서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그랬던 거죠. 이럴 거면 그냥 집 정리하고 들어와라. 그 집 다른 사람에게 세놓기로 했다. 예? 어머님 아버님 집으로요? 그래, 왜 싫니? 돈 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왜 밖에서 니들끼리 살면서 돈만 펑펑 쓰고 있어? 생활비라도 줄이게 들어와서 살아야지. 알겠니? 저는 동서를 말렸어요. 차라리 아기를 어디다 맡기고 일이라도 하라고 말이죠. 따로 살 때도 이렇게 구박을 하는데 같이 살면 큰일 난다고 말이죠. 그래도 착한 동서는 힘없이 웃더라고요. 괜찮아요, 형님. 사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 남편이 한 달에 쓰는 돈이 만만치가 않은데 제가 염치가 있어야죠. 제가 들어가서 시부모님 모시고 잘 해야죠. 그래도 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일단 들어가면 나중에 분가는 거의 힘들 거야. 동서가 차라리 일을 해. 지금 이 상황에서 일하겠다고 하면 어머니가 더 화내실 것 같아요. 거기에 애 맡길 것도 없고요. 어차피 그 사람 쓰는 돈 제가 벌어서 감당할 수준도 아니에요. 평생 고생도 모르고 곱기만 하던 동서가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인간적으로 야속했어요. 자기 아들을 멋대로 키워서 게으르고 방탕하게 사는 걸 탓할 줄 모르고 귀한 남의 딸만 잡는 걸 보니 화가 났고요. 그렇게 동선에는 시부모님 집으로 합가를 했어요. 이사를 들어가면서 동서는 저에게 이것저것 필요 없어진 살림살이들과 함께 바이올린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죄송한데 형님, 이것 좀 맡아주세요. 친정에 가지고 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시댁에 가지고 들어가기도 좀 죄송해서 그래요. 이거 비싼 거지. 알았어. 내가 고이고이 잘 가지고 있을 테니 애 키우고 한숨 돌리면 찾으러 와. 가끔 놀러와서 연주해도 돼. 알았지? 알았다고 고맙다고 웃으며 시댁으로 들어간 동서는 한동안 얼굴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집에 묶어두고 들들 볶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 좋았죠. 저라고 시간이 많아서 자주 가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더 마음에 걸렸어요. 그때 제가 근무하던 파출소가 시댁에서 그리 멀지 않았어요. 차로 한 15분 정도.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이랬어요. 뭔 일 있으면 언제든 그리로 와. 내가 있을 테니까 오며 가며 힘들 때 들러서 이야기하고 가도 돼. 동서는 알았다 하고는 오지 않기는 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야간 근무가 있었어요. 그때가 연휴 특별 경계 근무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도 야간 대기를 했던 것이죠. 그날도 야간 대기 중이었는데
동서에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지금 혹시 파출소냐고 말이죠.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반가운 마음에 그렇다고 지금 파출소에 있으니 올 수 있으면 오라고 했더니 문자가 가자마자 동서가 파출소로 들어왔어요. 파출소 밖에서 망설이다가 바로 들어온 듯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동서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퉁퉁 부은 데다 울었는지 엉망이더군요. 저는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바로 직감을 했어요. 그간 그런 얼굴을 경찰로 근무하면서 종종 보았던 것이지요. 동서를 제 사무실로 데려가 앉혔더니 동서가 그러더군요. 형님, 나 그냥 사는 게 맞는 걸까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동서의 얼굴 상태와 표정, 그리고 체념한 듯한 그 말투. 그 모든 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폭력 상황을 오래 겪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전형적인 모습과 말이었어요. 저는 말없이 동서의 몸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죠. 동서의 몸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제 예상은 틀림없었죠.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 저를 찾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의아해서 나갔더니 거기에는 뜻밖의 인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지요. 파출소 안으로 시어머니가 변호사 둘을 데리고 당당히 들어와 동서를 찾고 있었어요. 일단 시어머니 일행을 저와 동서가 있는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왔더니 시어머니가 동서를 보면서 그러더군요. 꼴랑 몇 대 맞았다고 신고질이야?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더 맞아야 정신 차리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꼴랑 몇 대? 그 순간 분노가 가슴을 눌렀어요. 사람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람이 사람에게 말이에요. 저는 동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동서, 내가 오늘 같이 끝장내줄게. 시어머니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보였어요. 몹시 흥분한 상태로 동서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바락바락 고함을 지르더군요. 이게 어디나 안 부끄럽게? 아예 너 이렇게 산다고 광고를 내지 그러니. 여기가 어디라고 지 형님 있는 경찰로 와. 당장 일어나지 못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동서는 지금 제가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이기도 해요. 피해자? 무슨 피해자? 가족끼리 그 말이 가당키나 해? 너 당장 일어나. 여기 이 두 사람이 변호사야. 당장 돌아가지 못해? 저는 동서를 보호해야겠다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 옆에 서 있는 두 명의 변호사를 노려보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지금 변호사분들까지 데리고 오셔서 피해자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경찰서에서? 아,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매섭게 대답하자 어머니 안색이 조금 변하더군요. 제 말에 변호사들이 나서려고 하길래 저는 더 엄포를 놓았어요. 변호사라고 하시니 지금 상황 파악되시죠? 이분이 방금 현직 경찰 앞에서 꼴랑 몇 대 맞았다고 운운하는 거 당신들도 분명히 들었죠? 아, 그건 지금 가해자가 폭행 사실 인정하는 거로 보고 사건 진행합니다. 당신들도 나중에 거짓으로 이야기하면 곤란해질 겁니다. 뭐라고? 폭행? 야, 그건 그냥 하는 말이잖아.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주시죠? 저는 피해자 보호해야 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할 동안 시어머니는 광분을 했어요. 동서는 고개를 숙이고 그저 덜덜 떨고만 있더군요. 그때 변호사 중 한 명이 나서더군요. 자기들이 동서 변호사이기도 하다나요? 그러면서 꼴값을 떨었어요. 저희는 지금 고발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모시러 온 거예요. 오해를 하셨나 봅니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 해도 소용없어요. 방금 이분은 형사고소 원한다 하셨고 변호사 선임 따로 한다고 의사표현했습니다. 그렇지 동서? 동서는 저의 단호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막말로 가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를 피해자가 고용하는 그런 미친 짓이 어디 있어요? 당신이 그러고도 변호사라 할 수 있어요? 이랬더니 그 변호사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와 변호사랍시고 설치는 그 인간들을 쫓아버리고 무슨 일인지 차분하게 동서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왔죠. 시댁에 들어가고 난 뒤 시어머니는 당연히 동서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면서 들들 볶았고
동서는 그걸 또 참고 뭐 그랬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동서의 남편. 그러니까 그 대책 없는 시동생, 아니 그 시동생 놈이었던 것이죠. 그 인간이 백수로 매일 나가 놀면서 속을 썩이더니 언제부터는 여자 향수를 묻혀오고 립스틱도 묻혀서 들어온 거였어요. 동서는 처음에는 아니겠지, 아니겠지 했다가 결국 밤에 남편의 전화를 몰래 살펴보고 외도를 확신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캐물었던 것이고요. 그랬더니 이 뻔뻔한 놈이 막 나가더래요. 그래, 나 좀 나가서 놀았다. 그래서 뭐?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뭐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동서는 기가 차서 울다가 그냥 정리하자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이혼? 웃긴 소리 하지 마. 네가 지금 우리 집에서 돈을 얼마나 가져갔는데 이혼을 한다는 거야? 그냥 참어. 어머니, 그냥 참으라니요. 여자를 만나는 걸 보고도 제가 어떻게 참아요. 남자들 저러다 만다. 그러기엔 네가 좀 잘해주던가. 니네 회사가 안 망했으면 됐잖아. 이랬다나요? 그걸로 동서는 맘고생이 심했다고 했어요. 거의 매일 남편과 싸우고 시어머니에게 혼나고 울고 그러다가 하루는 자칭 남편 여자친구라는 정신 나간 여자에게서 전화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뭐 지금 네 남편은 내 옆에 있다. 질척거리지 말고 놔줘라 어쩌고 하는 그런 더러운 전화를 말이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동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고 집을 나가겠다고 이혼하겠다 했더니 시어머니가 바로 동서의 뺨을 올려붙였다고 했어요. 야, 너 나가기만 해봐. 그간 너네 집에 갔던 돈 바로 내놓으라고 할 거야. 니네 엄마 아빠가 사는 집 바로 끝이야. 뭐라고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내가 못할 것 같아? 니네 부모 길거리로 바로 내쫓을 테니 너도 같이 길바닥에 나앉고 싶으면 그렇게 하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동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했어요. 거기에 시어머니가 아이도 다시는 못 보게 하겠다는 말에 절망을 했고요. 그래서 그냥 참았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집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돈만 펑펑 써댔고요. 그럴 때마다 시모는 동서에게 폭언은 물론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는 일도 아주 서슴없이 저질렀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폭언을 퍼붓다가 제풀의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참지 못하고 뺨을 치거나 하는 정도였는데 이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더니 수위도 올라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그날 동서가 아이를 재우고 울다 잠들어 있는데 또 뭐에 심사가 뒤틀렸는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방에 들어와서 난리를 피우고 주먹까지 휘둘렀던 거였다고 했죠. 이러다 죽겠다 싶었던 동서는 맨몸에 핸드폰 하나 겨우 챙겨서 도망을 친 것이었고요. 제가 갈 곳이 없었어요, 형님. 저 어떡하죠? 저희 부모님 쫓겨나시면 어떡하죠? 괜찮아, 나만 믿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이야기를 해야지. 엉엉 우는 동서의 모습을 보니 제가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명색이 경찰인데 가족 중 한 명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걸 까맣게 몰랐다는 것도 미안했어요. 저는 바로 오빠를 불렀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달려온 오빠는 동서 모습을 보더니 바로 혀를 찼어요. 쫓겨나게 하겠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당장 돈을 달라고 해도 그렇게 못하니 안심해요. 오빠 잘 부탁해. 걱정 마.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서부터 떼야겠다. 고발 처리 부탁해. 오빠가 동서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자마자 저는 바로 형사고발을 진행했죠. 그날 밤 사정을 전부 들은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건을 진행하다가 당신도 부모님과 틀어질 수 있어. 그래도 괜찮겠어? 지금 그게 문제야. 내 부모님이 죄 없는 사람을 그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원래 처리해야 하는 대로 처리해. 상관없어. 동서는 일단 저희 집에서 지내게 했죠. 망가진 몸과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다독이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바로 경찰들과 시댁으로 갔어요. 제가 뭐하러 갔겠어요? 바로 시어머니에게 경찰 소환장 전달하러 갔던 것이죠.
원래 우편으로 보내거나 하는데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니 직접 드리러 온 거예요, 어머니. 나오셔서 솔직히 다 말씀하시고 그냥 벌 받으세요. 그게 제일 나아요. 뭐라고? 이게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네가 감히 시어머니에게 뭐가 어쩌고 어째? 벌을 받아? 시어머니는 광분을 하더군요. 그러고 사람에게 손을 대던 버릇이 어디 가겠어요? 바로 저에게 뺨 싸다고 세례가 날라죠. 저는 바로 시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체포했어요. 현직 경찰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어서 가시죠. 뭐야 이거 안 놔? 당장 놔. 너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사실 저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다른 경찰들과 같이 간 거였고요. 이 일로 시댁은 뒤집어졌어요. 바로 시동생이 경찰서로 달려오고 시아버지도 달려오셨죠. 시아버지는 상황을 보고 기겁을 했어요. 그리고 그간 있었던 일을 전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버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모르셨다니요. 동서가 그 지경으로 몇 달 동안 있었는데도 그걸 모르셨다고요? 돈 빌려준 걸로 협박까지 하고 있었어요. 빌려주다니 무슨 소리냐. 사돈댁에 나는 투자를 한 거야. 지금 그 투자금으로 다시 사업을 제대로 올릴 준비를 하고 계시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요? 당장 동선의 부모님 길바닥에 내쫓고 애도 뺏는다고 하시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자, 사진 보세요. 이럴 수가. 지금 대금 빼돌린 놈도 거의 잡아가는 중인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바람이라니 둘째가 바람을 피웠다는 소리야? 시아버지는 더 어이없어 하시더군요. 시아버지는 정말로 시어머니가 한 일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집도 넓었고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손을 댄 날에는 방에서 못 나오게 했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동서 얼굴을 못 봐도 그냥 애 재우느라 일찍 자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친정도 상황이 안 좋으니 애가 힘들겠거니 해서 그냥 두셨다고 말이죠. 게다가 시아버지 역시 사돈댁에 투자를 했으니 이것저것 일을 처리하느라 좀 바쁘셨고요. 그래서 집안에는 신경을 잘 못 썼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되고 나니 남편도 경찰서로 쫓아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죠. 진짜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 이 사람 얼굴 어떻게 보고 살아요? 이거 다 오해야. 그냥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거지 큰일은 아니야. 지금 그렇게 넘어갈 일 아니잖아요. 증거도 다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큰아들이라 그런지 얼굴을 들지 못하더군요. 그날로 시어머니는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풀려나기는 했지만 처음 제가 있던 파출소로 같이 당당하게 찾아왔던 그 변호사들에게 역으로 이혼 소송을 당했어요. 시아버지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이혼 소송을 하신 거였죠. 시동생은 그날 시아버지에게 멱살을 잡혀서 집으로 끌려갔어요. 남편도 같이 갔죠. 그날 시동생은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 혼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저희 집으로 와 동서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러셨죠. 이 아이 일은 너에게 다 맡기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렴. 나는 다 이해하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요. 저희 오빠는 동서의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동서의 이혼 소송을 시작했죠. 그렇게 동서는 그 집안에서 겨우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동서의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도 동서가 현명했던 것이 그간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들은 것은 물론 남편의 내연녀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긴 것 역시 핸드폰에 전부 다 녹음을 해두고 저장을 해두었더라고요. 제가 전에 동서에게 그런 말을 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녹음을 하거나 문자로 증거를 만들어 놔야 해. 그게 가장 중요해. 동서는 그 말을 기억하고 혹시 몰라 그걸 잘 챙겨두었다고 했어요. 동서와 관련된 일은 하마터면 TV에 나올 뻔했어요.
당시 동선에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사업체가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회사였기 때문에 그 회사의 부도와 회생 처리가 안 그래도 그 지역의 큰 이슈였거든요. 그 회사가 공중분해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있었는데 그 집 딸이 재력가 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그 형사 고소까지 된다니 냄새를 맡은 기자들이 난리가 났던 것이죠. 기자들이 법정을 찾아오고 집까지 찾아와 기사를 쓰네 만에하는 걸 그나마 다행히 시아버지가 손을 써서 방송에 나갈 뻔했던 건 막았어요. 물론 동서도 절대로 그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동선의 부모님이 모든 사실을 너무 자세히 아시면 가슴 아파하실 것 같다는 게 그 이유였죠. 물론 동선의 부모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정말 난리가 나셨어요. 사실 세상 어느 부모가 안 그러겠어요. 동선의 집안 전체가 눈물바다가 되는 걸 보니 저 역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이후로 모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진심으로 동서와 동서 부모님에게 사과를 하셨고 모든 것을 동서가 원하는 그대로 배상을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동서가 원하는 대로 다 합의를 해주시고 배상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동서는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딱 그냥 받을 만큼만 받고 아이만 키울 수 있는 걸로 만족하더군요. 만약 저 같았으면 아주 더 지독하게 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걸 착하다고 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해야 할지. 정말 다행이었던 건 사돈댁의 사업이 다시 기사회생을 했다는 거였어요. 법정 관리에 넘어갔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회사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대금을 가지고 도망을 갔던 놈이 시골에 숨어 있다가 잡혔거든요. 그리고 하늘이 도왔는지 그놈이 빼돌린 돈도 회수를 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놈을 잡기 위해 경찰도 힘을 많이 썼어요. 사돈댁에서는 그놈을 잡은 걸 저에게 정말 고마워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저희 애도 구해주시고 도망친 놈도 이렇게 잡아다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원래 경찰이 할 일인데요, 뭘. 저야 원래 지명수 배자 잡으러 간 거니까 그러실 필요 없어요. 특진 때문에 저 좋자고 한 거예요. 일부러 휴가 내서 그놈이 있다는 곳은 다 뒤졌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이 은혜 정말 꼭 갚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아니, 언니. 이제 제가 평생 언니를 모실게요. 정말 감사해요. 동서의 이혼 소송도 잘 해결되었어요. 위자료와 앞으로의 양육비도 넉넉하게 받기로 하고 양육권과 친권도 다 동서가 가지게 되었죠. 시아버지가 그냥 다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해주셨던 것이 이혼 소송을 순조롭게 빨리 끝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시아버지가 집에서 쫓아내신 거였죠. 뭐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그냥 나갔겠어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산 절반을 요구하면서 이혼은 과하다고 버티고 난리를 쳤죠. 하지만 시아버지도 다 생각이 있으셨죠. 게다가 시아버지 역시 유능한 변호사는 물론 회계사도 다 데리고 있잖아요.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전 시아버지는 가지고 있던 재산과 건물을 전부 착착 정리해서 남편과 저희 아이들 그리고 동서 아이에게 증여를 해주셨어요. 전부 다를 말이죠. 그러니 시어머니가 아무리 재산을 주장을 해도 줄 재산이 있어야 말이죠. 그중 가장 웃기고 통쾌한 일은 뭔지 아세요? 시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을 제 앞으로 증여를 해주신 거였어요. 그런 상황이니 시어머니가 아무리 재산 절반을 달라고 해봐야 줄 재산이 한 푼도 없는 걸 어쩌겠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법은 없다고 박박 우겼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전부 다 증여를 해버린 뒤이니까요. 나중에는 안 되겠는지 살던 집에 지분 반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그때 제가 나섰어요. 그 집주인은 이제 저예요. 절대 어머니에게는 그 집 창문 한 장 못 드려요. 뭐? 네가 어떻게? 말도 안 돼. 내가 거기서 몇 년을 살았는지 알아? 한 30년 넘게 사셨죠? 그건 그거고 내 집 근처에 오기만 해보세요. 와서 소란만 피웠다가는 바로 철창 신세 지실 거 각오하세요. 제 성격 아시죠?
시어머니도 그건 싫었던지 더 이상 집에 오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 아니 전 시어머니는 빈털터리로 집에서 내쫓겼어요. 저는 남편 동생도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이제 제 집이잖아요. 그러니 그럴 권리가 있었죠. 일주일 줄 테니 나가요. 나가서 혼자 살 길을 구해요. 사지 멀쩡해서 맨날 방에서 처자기만 하지 말고.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내쫓으면 굶어 죽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굶어 죽기 싫으면 일을 구해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 애도 있는데 이제 좀 당당히 아빠 노릇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잘했다 하시더군요. 그간 애를 너무 싸고 키운 것 같아서 후회된다고 하시면서요. 뭐 그렇다고 저희가 오갈 데 없는 전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진짜 길거리에 내쫓았겠어요. 남편이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구해서 전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살 집을 구해주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만 생활비를 조금 지원하고 있어요. 어머니, 제발 이제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제가 매달 드리는 생활비에서 한 푼도 더 못 드리니까 아껴 쓰세요. 동생에게는 한 푼도 주면 안 돼요. 이 돈으로 어떻게 살란 말이니? 어머니, 남들은 이 돈도 없어서 다 이래요. 그러니 그런 소리 마세요. 어머니 혼자 쓰면서 살기 충분하니까. 그리고 동생 놈 언제까지 감싸고만 드실 거예요? 내가 언제 감싸고 돌았다 그래. 걔도 불쌍하잖니. 네 아빠에게 쫓겨나고. 어머니, 동생 자꾸 싸고 돌다가 이렇게 됐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이러다 다 같이 망하려고 그래요? 동생에게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해요. 빨리 정신 차려야지. 그 이후로 시동생은 정신을 조금 차렸는지 지금은 어디 배달 일을 하면서 혼자 돈도 벌고 하는 중이라는데 남편은 더 지켜볼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이제 회사는 그만두고 시아버지가 하신 건물 관리 일을 받아서 하는 중이에요. 아직 일에 적응하는 중이라 예전보다 훨씬 바쁘게 일을 하며 지내고 있죠. 동서는 이혼 후 많이 편안해졌어요. 얼마 전에는 맡겨두었던 바이올린을 찾아갔어요. 작은 교습소를 열어서 아이를 혼자 당당하게 키워보겠다 하더니 요즘은 일이 꽤 잘 되는지 활기도 넘치고 사람이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저희는 자주 만나서 애들끼리 놀리면서 같이 식사도 해요. 동서 친정도 이제는 많이 편안해지셔서 예전처럼 사업도 많이 안정되었다고 하시고요. 저는 조만간 시댁으로 합가를 할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시아버지도 넓은 집에 혼자 계시고 마당에 있는 집에 애들을 키우면 좋을 것 같아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 했더니 시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같이 살아야죠, 아버님. 저는 시아버지 말에 빵 터져서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앞으로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 말이죠. 이래저래 상처는 많았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나름 가정이 제자리를 찾아간다고나 할까요? 저는 앞으로도 이 소중한 평화와 제 가정을 지키며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이런 저의 앞날에 많은 축복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